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단 24시간 만에 허공으로 증달해버린 14억 달러? 방금 전까지 하락세를 타던 자산이 순간적으로 폭등하면서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을 집어삼키는 기현상. 이게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극심한 변동성이죠. 네, 2026 5월 14일 현재 시장은 그 단순히 가격 조정을 넘어서 매우 복잡한 수급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뚜렷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두고 양당의 충돌이 임박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차트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 숫자를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친 변동성의 이 면에 과연 어떤 거시적 수급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의 결정이 자금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14억 달러라는 청산 규모나 개별 코인의 등락 수치에만 집중하면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진짜 자본의 움직임을 놓치게 됩니다. 아, 숫자 이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마주한 혼란은 개별적인 악재들이 우연히 겹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규제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단기 투기 자본의 이탈과 그 공백을 틈타서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을 선점하려는 전통 금융기관들의 장기적 자본 배치가 격렬하게 교차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구조적 마찰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죠. 그 마찰음이 데이터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상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현재 BTC는 전날 대비 1.45% 하락한 79만 7,8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TH 역시 1.47% 하락하면서 2,267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확실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즉 도미넌스가 60.15%로 소폭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자금이 대장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알트코인 진영에서는 도지가 2.46% 오르고 TRX가 0.36% 상승하는 등 종목별로 완전히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뚜렷한 혼조세가 보입니다. 대장주가 흔들리는데 특정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점유율 60.15%라는 수치가 무너지는 과정이 기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을 단순히 비트코인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자본의 이른바 수익률 사양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규제 이슈 때문에 그 비트코인처럼 무거운 자산을 밀어 올릴 만한 대규모 기관 자금의 유입이 정체될 때 시장 내부에 남아있는 단기 자본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밈코인이나 특정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게 되는 거죠. 대형 우량주에서 중소형 테마주로 유동성이 옮겨가는 그 전통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횡보장 패턴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파생 상품과 스테이블 코인 지표를 보면 그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파생 상품 시장 거래량은 무려 13.09% 급증해서 8,58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법정화폐의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9.43% 증가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거래가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는 동시에 현금성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현상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일종의 대기자금, 다시 말해서 마른 화약의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한 뒤에 전통 은행 계좌로 현금을 인출해서 시장을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계좌에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관망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파생상품 거래량 급증이라는 데이터를 결합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현금을 주고 관망하면서도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짧은 시세 변동에 베팅하거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해칭 거래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눈치 보기와 극단적인 단기 매매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국면이네요. 현물은 관망하고 파생상품으로는 전투를 벌이는 아주 기형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을 이토록 극심한 눈치 보기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멈춰 세운 가장 큰 장벽은 단연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11시 30분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황이 전혀 순탄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양당의 충돌이 꽤 심각하죠. 팀 스콧 상원 의원이 수정안 여러 건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결렬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은 대통령 가족 관련 윤리기준 조항과 그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소 금지를 담은 BSCA 조항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윤리기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이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기술적인 사안이 왜 상원 법안의 핵심 쟁점까지 올라가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부분이 바로 현재 미국 규제 당국과 블록체인 산업 간의 가장 치명적인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란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입니다. 도로 설계자요? 네, 이들은 DeFi, 즉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의 코드를 작성할 뿐이지 사용자들이 그 위에서 굴리는 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규제 당국, 특히 자금 세탁 방지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이들 개발자에게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속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짰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업자나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DeFi 프로토콜은 본질적으로 중앙 통제자가 없는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개발자에게 그런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 책임을 묻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엔지니어도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혁신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 디파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팀스코드 원의 반발 역시 이러한 산업계의 붕괴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BISA 조항 합의 여부가 향후 블록체인 인프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는 거군요. 입법 과정의 단어 하나, 조항 하나가 정말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구조적 변수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념적 대립으로 멈춰버린 미국과 달리 영국 중앙은행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엄격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업계 반발을 수용해서 좀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본능적으로 마찰 비용이 적고 법적 안정성이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미국 상원이 기술의 본질을 외면할 과도한 규제로 자국 내 혁신을 억누르는 동안 영국은 업계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줄다리기가 국가 간에도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차이는 당장의 가격 등락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과 최고 수준의 개발 인력들이 규제가 명확한 국가로 대거 이동하는 거대한 글로벌 규제 차익 거래 현상을 촉발하게 될 겁니다. 규제의 압박이 단기적인 공포를 조정하고 있다면 이제 그 공포에 반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현재 시장 데이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모순, 즉 자금 흐름의 역설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난 13일 기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단 하루 만에 6억 3,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이 순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단기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블랙록의 IBIT에서 2억 8,500만 달러, 아크인베스트에서 1억 7,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정작 전통금융의 거인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12조 달러 고급 자산을 굴리는 찰스 슈왑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직접 거래 지원을 시작했고, 피델리티는 자사 펀드를 토큰화한 FILQ를 출시해서 무디스로부터 무려 AA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소시에테 제네랄은 기관 전용 네트워크인 캔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배포했고요. 아주 굵직한 전통 기관들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자들은 폭풍우를 피해서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세입자들 같은데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은 오히려 이 폭풍우 속에서 가장 튼튼한 콘크리트로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 집주인들 같습니다. 표면의 파도와 심해 해류가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현물 ETF에 투자하는 자본의 성격과 찰스 슈왑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이 집행하는 구조적 자본의 목적을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ETF에서 빠져나가는 6억 달러는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거든요. 규제가 불확실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관심 있는 자본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몰두하고 있는 실물자산 토크나 즉 RWA는 코인의 시세가 오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의 효율성에 베팅하는 행위거든요. 아, 인프라 효율성이요? 네, 피델리티의 FILQ 펀드를 예로 들어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면요.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펀드 자산을 결제하고 이동하려면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고 통상 2일 이상의 정산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T+2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제는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중개 수수료는 극적으로 절감됩니다. 무디스가 여기에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 블록체인 기반 구조가 전통 금융의 가장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음을 뜻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소시에테 제너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인지 7만 달러인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 결제망을 구형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로 옮기는 작업, 그 인프라의 주도권을 쥐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죠. 가격 틈만 쫓는 자금과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려는 자금의 차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단기 시세 하락이 오히려 이런 거대 기관에게는 싼 값에 더 견고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 와닿네요. 하지만 매일 시장의 변동성과 씨름해야 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제 휩쓸고 지나간 거친 파도, 즉 14억 달러 청사한 사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타격이니까요. 이 레버리지 청산 데이터 속에 매우 기이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전체 청산 비율을 보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 54.9%로 우세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으니 롱 포지션이 타격을 입은 건 자연스러운데 유독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가격이 1.4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예측한 숏 포지션 청산 규모가 1억 5,018만 달러로 롱 청산을 압도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하락을 예측한 사람들이 강제 청산에 당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데이터는 전형적인 숏 스퀴즈 현상의 그 기계적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레버리지 시장의 미시적인 수급을 뜯어보면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시장 전체가 거시적인 악재로 하락하자 이더리움 시장의 수많은 투기 자본이 무리한 고배율로 하락, 즉 숏에 베팅했습니다. 다들 떨어질 거라고 본 거군요. 네.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의 호가창이 얇아진 상태에서 누군가 국지적으로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거나 일시적인 호재로 가격이 1에서 2%만 순간적으로 반등해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 숏 포지션들은 유지 증거근 부족으로 강제 청산에 당하게 됩니다. 아, 청산이라는 게 결국 강제로 매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숏 포지션을 덮기 위해 기계적으로 이더리움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 강제 매수세가 다시 가격을 위로 쏘아 올리면서 더 위에 있는 숏 포지션들을 연달아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의 탐욕이 일시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연료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군요. 하루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엄청난 꼬리가 만들어진 거네요. 네, 위아래 수십 %의 폭력적인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거래소별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는 롱 청산이 압도적이었던 반면 바이비트와 HTX에서는 숏 청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극심한 숏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마다 청산 방향이 엇갈린다는 것은 현재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방향성, 이른바 컨센서스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고래와 개인 투자자, 기관들이 각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에서도 막대한 청산이 발생한 걸 보면 상승과 하락, 어느 쪽에 베팅하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고위험 국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많은 정보와 상반된 자금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기준점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기준점은 입법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를 흔들 가장 큰 트리거는 오늘 밤 11시 30분에 열릴 상원은행위원회의 CLIT 법안 심의 결과입니다. 만약 BRC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시장은 이를 규제 강화라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매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야겠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동성 순환매에 따른 숏스퀴즈 위험 관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거든요. 이때 오늘 이더리움이 보여준 숏스퀴즈가 다른 알트코인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레버리지 비율을 극도로 통제해야 합니다. 기계적 연쇄 청산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 4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스테이블 코인 지표를 활용한 대기 전략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9% 이상 급증했다는 건 스마트머니들이 실탄을 아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물 ETF 데이터가 안정화되고 전통금융권의 RWA 인프라가 실제 유동성 증가로 연결되는 변곡점이 나타날 때까지 시장 참여자들 역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관망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철저한 현금 비중 유지와 변동성 회피, 그리고 거시 정책 주시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지표들을 연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14억 달러라는 자본이 청산되며 단기 투자자들이 휩쓸려가는 동안 피델리티와 찰스 슈업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은 조용히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과연 진정한 자본의 흐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매분 매초 울려대는 시세창을 잠시 끄고 자본이 이동하는 거대한 해류의 방향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